이제 3부 주제로 넘어가겠는데 3부 주제 공론화의 주요 주제는 지역 사회 혹은 지역 현장과 예술 교육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인프라 기반을 만들고 어떻게 인력을 양성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3부의 주된 공론화 주제입니다. 사실은 지역 중심형 또 지역 밀착형 예술 교육이야말로 정말 현장 중심형 예술 교육이어야 하고요. 또 생활권 안으로 들어가는 예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에, 광역 중심에서 이제 기초지자체로 넘어가는 동네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생활권 예술 교육으로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또 정부에서도 생활 SOC 얘기도 좀 했었고 또 지자체에서 또 지역 문화 지역 지원 센터를 좀 지자체별로 또 제한하자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생활 문화나 생활 예술이 또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있는데 그럼 예술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또 중요한 또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학순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좀 주로 맡으셨는데요. 이학순 교수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난 15년 정도 이 문화식 교육 정책이 이제 양적으로 성장도 하고 또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우리 사회에 많이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동안에 보면은 이제 비판적인 접근은 뭐냐면 이게 너무나 중앙 정부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 물론 초기에는 이제 문화식 교육이라는 새로운 그 이슈를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중앙 정부 접근이 뭐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8년 정도가 오면서 이제 지역 뭐 분권, 문화 분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와 함께 이제 문화식 교육 쪽에서도 이제 지역 중심의 문화식 교육 체계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논의를 했고요. 2019년도에는 이제 그 시도별로 지역 문화식 교육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과정까지 간 거죠. 그러나 여전히 저희가 논의를 많이 현장도 논의를 해보고 이제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여전히 그래도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개념이 광역 중심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런 거였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기초 이게 이제 삶의 현장이고 문화식 교육의 정책 대상 집단이 현재 실제 활동하고 주체가 활동하고 있는 공간이 이제 생활권 단위잖아요. 그럼 현재 기초 단위의 생활권 단위의 그 실태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특징은 첫 번째 실태는 뭐냐면 과제일 수도 있겠죠. 이 정책 거점이 굉장히 취약하다. 광역까지는 갔는데 기초 단위에 뭐 기획을 한다든가 어떤 그 협력망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의미에서 기초 단위의 정책 거점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초 현장이 배제된 거버넌스 체계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생활권 단위 많은 프로그램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화식 교육과 연관된. 근데 뭐가 문화식 교육이다 아니다 그 논쟁을 떠나서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 15년 전부터 문화식 교육 지원에서 이야기했던 문화식 교육 가치가 그러면 가치가 스며든 문화식 교육 프로그램들이 현장에 많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문제 인식은 뭐냐면 지역사회 이슈라든가 또 지역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렇게 발굴하고 연계하고 활용해야 되는 이런 걸 통해 새롭게 지역 문화예술이 다각화가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직 이 기초 생활권 단위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이제 실태 인식이 있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저희 이 지역 문화 분과에서는 다음 네 가지 측면에 의견을 좀 네 제시했습니다. 가지는 나중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럴까요? 분들 얘기 좀 하시고요. 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 누가 얘기를 할까요? 마지막 우리 이학순 교수님께서 결론 부분에 한번 시간을 주시면 대안을 됩니다.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지역군 아무래도 학교, 그다음에 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이 중요한 거점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생활 문화와 관련해서 또 충돌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 사회 쪽에 계시는 우리 정 관장님께서 아마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먼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아까 기초 이야기했었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편제 같은 경우가 중앙하고 그다음에 광역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만약에 생활하면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문화적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수혜나 혜택이나 아니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체감도는 저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저는 몇 가지 있는데 아까 뭐 아르떼 같은 경우는 많은 프로그램이 저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전국 단위로 모아보면 많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 단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그러면 저는 이제 실제 뭐냐 생활 속에서 자기가 생활 그 근거리에 있는 곳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거점으로 미술관, 박물관이 있지만 저는 그것은 옛날 방식인 것 같고요. 이미 이제 그거 외에 뭐 생활문화센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점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공급되는 방식의 같은 경우도 이제 효율성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번 그토록 많은 프로그램을 했는데 직접 생활 단위에서 느끼는 프로그램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는 결국은 저는 한번 이 정책 같은 경우가 전달하는 체계에 대해서 한번 지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광역 입장에서 좀 거부할 수 있지만 저는 상당한 부분이 광역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많이 쏠리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뭐냐면 기층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교육을 수혜를 받아야 할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부분은 손해 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뭐 수치나 아니면 통계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한 번 더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은 네. 사실입니다. 우리 추미경 대표님. 예. 사실 양으로 이제 중앙의 시각에서 볼 때는 문화예술 교육 양이 엄청 많지만 저희도 이제 저희 문화다움에서 지역 작업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90%에서 80%가 문화예술 교육 경험이 없어요. 그만큼 사실은 이제 기본에서는 그런 혜택 자체가 없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사실 이제 정책의 설계나 혹은 예산의 배정이나 혹은 접근 방식이 기초로부터 올라오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중앙에서 광역으로 내려간 것도 이제 겨우 내려갔는데 광역이 그러면 기초의 플랫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사실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또 그런 것들이 지원 사업 구조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사실 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게 이제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남들이 주는 옷으로 그냥 껴입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생활문화라든지 이런 문화도시 이런 데서 사실은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문화예술 교육과 통합이나 혹은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파트너십에 대한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화예술 교육이 하고 있는 특별한 역할이 있고 또 공동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또 역할들이 있는데 그게 시너지가 나거나 아니면 역할이 같으면 하나로 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기초의 필요에 따라서 좀 자율적으로 맡겨주는 그런 좀 유연한 접근의 어떤 연계 방식이 정책적으로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박성 교수님. 예. 또 거기다 또 덧붙이자면 앞서서 이제 지역 이야기를 하시면서 학교가 결과적으로는 다 지역에 속속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문화예술 교육과 지역에서의 기반의 문화예술 교육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예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돈이 내려오고 그것들을 그 예산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하는 루트가 너무 다른데 그게 굉장히 또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현장에서 밑에서는 이렇게 내려보내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복잡단단한 그 역동을 만들어낸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일단은 그 전달 체계 아까 그 관장님 말씀하신 전달 체계에 더하여서 그 특히 예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좀 더 자생적으로 생태계가 이루어져서 뭔가 사업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현장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프로그램이 없기도 없지만 있는데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히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 늘 똑같은 거 어디든 다 하는 것들을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아쉬움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센터라든지 어떤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는 뭔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보게 됩니다. 네. 예, 저도 잠깐 첨언을 하자면 아까 그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 중심의 교육이 좀 옛날 모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초의 측면에서 보면 그 인프라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문화예술 교육 접근성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 어떻게 좀 더 새로운 교육을 이렇게 시도할 수 있을까,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좀 노력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각 지역마다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문화예술 교육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들이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이제 강아지랑 같이 산에 산책을 많이 가는데 배드민턴이 항상 있죠. 그 연습장이. 뭐 동네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 교육을 배드민턴 동호회처럼 뭐 예, 탁구 동호회처럼 할 수는 없을까?
생활예술과 연관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게 정말 지역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역 밀착형 예술 교육이 되려면 정말 배드민턴 동호회 같은 수준으로 예술 교육이 가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어떤 시수, 그 강사의 파견 방식, 또 수업의 어떤 실러버스라고 하나요? 그 프로그램 구조에서는 그런 걸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사실은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되게 정형적인 틀을 경험해 본 것이 없는 것이지 시민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 여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일상적인 여가에 좀 더 유연하게 문화예술 교육이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좀 시도가 차근차근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인제 그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깐 학생들이 앞서서 인제 너무 "지역에 어떤 데 가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에는 아직 준비가 의외로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저기도 굉장히 좋은 문화예술 교육 공간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부분들이 이제 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그 콘텐츠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걸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전문가들은 또 아직 있지 않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 나가는 것도 이제 체계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3부의 두 번째 이 주요 이슈인 그 기반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 무엇보다도 교육 기반이 좀 우선시되고 특히 또 강사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 문제나 또 창의적인 재교육 문제도 중요하고 R&D도 되게 중요한데 추미경 대표님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 기반 분과에서 이제 사실 이 수많은 변화들을 어떻게 떠받칠 것인가가 이제 기반 분과라고 생각이 되고 기반의 이제 정책 영역이죠. 그러면 이런 변화된 환경과 또 새로운 그 필요에 따른 문화예술 교육 전문 인력들의 범위들을 얼마나 어떻게 확장하고 또 전문화시키거나 새롭게 이제 좀 성장시키는 방식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적 기반에 대한 부분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연구 기반, R&D 기반 이 두 축으로 좀 얘기를 나누었는데 공통점은 어쨌든 이 좀 지역화, 다양화 또 분권화되는 거에 맞는 기존의 방식들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가. 그렇다면 집체 교육 방식이라든지 공급형 방식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혹은 지역과 협력하는 혹은 민간의 여러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과 협력하는 어떤 전문 인력의 강화 또 R&D나 성과 관리 체계조차도 지역으로부터 좀 시작해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방식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네. 예, 그 지역과 관련해서 사실 기반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 문화예술 교육도 학교 말고는 사실 뭐 생활문화센터가 또 전국화된 것도 아니고 그 뭐 주민자치센터에서 뭐 할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던 것 같고요. 문화예술교육센터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가 이제 창의적인 융합예술센터 이런 걸 문화예술 교육센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역문화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그 예술교육센터가 좀 더 지역 밀착형으로 기반화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 필요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더디게 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처음에 저희가 사회문화예술 교육 초기에 시작할 때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역에서 이미 그런 역할을 하는 데를 거점형으로 지원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도 기초나 지역에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면 꼭 문화예술 아르떼 광역 기초로 내는 연결 체계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나 거점들을 만들고 오히려 활동이나 사람들을 네트워크하면 사실 그런 일이 좀 시작이 된다면 인력을 밑에서부터 키우는 거나 혹은 그 기반들을 만들어 가는 거, 저는 R&D 기반도 사실은 중앙에서 해야 될 것이 있지만 지역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랩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 그런 활동 주체들로부터 좀 출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공간의 문제는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할 하나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공간들, 기존에 이미 지역에 있는 뭐 생활문화센터 또 지역문화 기반 시설, 기존에 있는 공간과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연계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왜냐면 그 동안에는 별로 그쪽 그 기존의 공간들을
활발하게 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판단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기존에 있는 공간과 어떻게 연결할 거냐 하나가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꿈꾸는 예술터나 지금 말씀하신 그 서울시의 그 예술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용 공간인데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아마 의미는 뭐냐면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그 전용 공간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확산시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까 R&D 랩이라든가 지역의 인적 자원을 발굴해서 협업의 장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나름대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아직 그 생활권 단위는 문화예술 교육 자체 기반이 취약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치에서부터 그 실제 프로그램까지 이제 그런 걸 할 때 이런 전용 공간의 역할도 의미가 있고 이것이 전용 공간이 이제 지역사회 학교를 연계시킬 수도 있고 지역과 지역을 연계시킬 수도 있고 또 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그 수요들이 있어요. 수요 네트워크 형성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어쨌든 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조금 앞으로 두고 판단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 강사들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좋은 예술 강사들이 파견되는 거, 재교육 받는 거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추미경 대표님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예. 네, 그치 뭐 지금 힘든 시기를 함께 좀 견뎌 나가는 것은 서로 파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저는 예술 강사를 비롯해서 이제 문화예술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 단기적 대응보다는 좀 장기적 관점에서 역량들을 좀 재구조화하는 작업들을 중앙이든 지역이든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한 사실 뭐 예술 강사 시스템도 저는 지금 진흥원으로 일원화된 것들이 오히려 지역으로부터 좀 출발을 해서 그 진흥원과 협력을 해가는, 이것의 그 가장 큰 원칙은 현장의 필요로부터 또 현장의 성장으로부터 인력의 학습의 과정이라든지 교육 과정들이 좀 재구조화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들이 특별한 강사들에 의해서 전문 강사된 교육의 재교육도 좋겠지만 이미 잘하고 있는 다양한 현장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현장과 연계된 좀 새로운 방식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이 좀 연결이 되고 그것이 곧바로 또 현장의 실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좀 과정의 재설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창의융합분과 토론회를 할 때 이제 지역에 계신 어떤 예술 강사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면 연수를 받으러 이제 몇 번 서울에 올라와서 연수를 받으셨는데 그 몇 차례의 연수로는 도저히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해결되지 않는데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저희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술 강사분들이 본인이 전공했던 영역을 좀 이렇게 확장하면서 새롭게 뭔가를 해보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장기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계속 모셔다가 어떤 연수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연수를 계속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어 가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기반과 관련해서 이제 예술 강사들의 뭐 처우 문제 같은 경우들을 오늘 제가 뭐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 요 네티즌들 중에서도 예술 강사분들이 또 꼭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그 기반이 강화되려면 그분들의 어떻든 처우 개선과 재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7-8천 명, 5-6천 명, 10,0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이제는 뭔가 학교의 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교육자로서 많은 그 기대도 하고 또 많은 또 요구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공론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예술 강사들의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술 강사는 물론 지역으로 많이 해당이 됐지만 출발 자체는 중앙에서 한 거잖아요. 이제 중앙에서 인정하는 메이커로서 예술 강사라고 하는 게 있었다면 이제 지금쯤 된다고 하면 저는 이 지역만의 어떤 설계 자체가 가능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저는 지역형 예술 강사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많이 정책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교육에 관한 거나 아니면 뭐 보수 교육에 관한 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저는 지역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이제 제가 지역이 이제 광주 북구잖아요. 그럼 저는 저 북구표 예술 강사입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진짜 아까 이야기했던 지역화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분권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그걸 잘 만들어가는 인력에 관한 문제, 여기까지 같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예술 강사를 저는 지역 단위로 설계할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됐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아르떼 같이 중앙 혹은 광역의 역할이 많이 달라져야 되고 이제 지역이 스스로 뭐 광주 북구형은 빨리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전국의 모든 지역이 그렇게 금방 만들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들을 지원하는 사실 중앙의 정책과 또 그거를 계속 연결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이 되고 좀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활동하신 분들이 지역에서 지금 사실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술 강사를 필요로 하는 현장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연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고 그걸 찾는 거는 시간이 걸리고 또 제대로 지역화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좀 다음 단계 사업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그 네티즌들께서 한 분이 이박순 교수님 아까 말 못했던 4가지가 너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예, 그 얘기를 좀 대안으로 4가지를 얘기해 주시고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강사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4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술 강사를 바라볼 때 그냥 강사라는 접근에서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하나가 뭐냐면 연구자 관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어떤 뭐 지역 사회에 대해 조사를 한다든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문화적 교육에 그 실제로 반영하기 위한 그 연구 활동에 대해서 그 실체를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체계를 갖춰놨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중앙에서 어떤 그 연수를 만들어서 오게 하는 푸시 전략보다도 이제 풀 전략이 필요하다. 스스로 뭐 3명 5명이 모여가지고 어떤 학문 공동 학술 공지를 만들었을 때 그 활동을 스스로 하면서 뭔가 찾아나가게 하는 그런 쪽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2가지가 아마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그 가능성은 아마 대체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이 오히려 저는 이것은 좀 이번 게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이제 삶의 파트너로서 바라볼 때가 됐다. 이게 그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힐링이나 케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파트너 관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 새로운 활동의 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4가지는 뭐 큰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는 이제 거버넌스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기초 단위의 이런 그 광역에 있는 문화적 교육 지원 센터와 같은 거점을 만들자 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2020년 올해부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뭐 기초 단위 문화적 교육 거점 구축 지원 사업을 현재 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이제 이번에 시작이 돼서 앞으로 뭐 2, 3년 뒤에 이제 기초 단위에서 그런 거점 센터가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기초 자치구 문화재단과 협력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 흐름들은 이 거버넌스 구축에 도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거점 그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나가 정책 디자인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 협업하는 사업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이제 지역 문화식 교육의 소통과 공유 협력망을 구축하는 사업. 이게 아마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도적인 측면인데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이 문화식 교육에 관심을 가지려면 그것을 어떤 체계를 뒷받침할 만한 게 하나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지금 조례가 한 9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문화식 교육 조례를 기초 단위에서 만드는 쪽을 어떻게 우리가 권장할 것이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구 단위에서 문화식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화식 교육 협의체 협의회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도적인 부분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계획과 재정인데요. 계획 파트에서는 이제 지금 광역 단위에서는 계획이 수립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시군구 단위 차원의 문화예술 교육 계획도 수립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 이 재정에 대해서는 뭐 쉬운 일은 당장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도 이런 재정 부분이 있어야 실제로 사업이 탄력을 받으니까요. 그다음에 네 번째 공간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선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는 지역 문화 기반 시설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작업도 계속 나가면서 중요한 게 이제 전용 공간의 문제, 이 공간의 문제를 좀 중요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각자 선생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는 집에 가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한 분씩 향후에 문화예술 교육이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 꼭 하나지는 꼭 필요하다. 그 한 가지만 딱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같은 연장선상인데 저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달라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아까 중앙 중심 또는 중앙과 광역 단위 중심 차원의 그 공급 구조, 또 전달 체계, 또 기능과 역할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어떤 역할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은 과감하게 뭐 넘긴다든지, 또 새로운 기능을 발굴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결론은 어쨌든 문화재교육진흥원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비슷한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이런 변화된 환경에 우리가 좀 새롭게 그 주목해야 되는 문화 역량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창의성도 있을 것이고 예술적 역량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좀 세대마다 다 다른 것 같아가지고 각 세대들이 어떻게 좀 생각하고 그것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아마 지금 비대면 교육을 하느라 고통을 받으시는 수많은 문화예술 교육자들이 뭔가 계속 창의적인 노력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그걸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에 잘 들여다보셔서 비대면 교육을 위한 좋은 방법들을 이렇게 축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꼽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문화예술 교육 생태계를 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뭐 이해관계자들도 있고 훨씬 더 많은 그런 뭐 역동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물론 센터를 만들고 뭐 공간을 발굴하고 그런 것들도 좋지만 이미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미 그 가치를 모르고 있었던 거,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생태계가 어떻게 지금 조성되어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지금 발전이 알아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래까지는 아니고 방향성인데요. 지금까지 문화예술 교육은 많은 사람 노력으로 이렇게까지 키워왔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희생도 많이 했었고요. 이게 적은 비용으로도 또 많은 프로그램들 고생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 고생했던 분들 이게 주체라고 이야기하죠. 핵심 주체들을 좀 잘 가꾸고 성장시켜 주는 것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거칠게 이야기하다 보면 문화예술 교육만으로도 좀 밥벌이가 되고 삶의 연이 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고요. 항상 옵션으로서 문화예술 교육이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장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 고유한 가치 자체를 계속 빛내 나가기 위해서 주체들이 열심히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